매주 월요일 두 분의 여성 변호사와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품격 토론 강전혜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전혜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게 일부하고 똑같은 질문 또 드려야겠네. 네. 사전 투표 하셨나요? 네, 네 사전 투표했습니다. 마음가짐은? 마음가짐이요? 예. 일단 저희는 그날이 이제 시댁에 방문하는 날이어가지고 관외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관외 투표를 할 때는 또 밀봉을 해야 된다. 양면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예. 이제 그런 것도 직접 하면서 분위기를 좀 봤죠. 네. 시부모님하고 정치 얘기도 좀 했습니까? 정치 얘기보다는 이제 현안들, 우리 또 시댁에 방문하면은 또 시부모님들이 현재 생활 불편하신 분들에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민원들 열심히 들어드리고 또 어떤 게 불편하시다, 어디가 편찮으시다 그런 말씀 나누고 뭐 또 정치는 서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한다기보다는 각자 의사대로 하는 그렇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떠셨어요, 강 변호사님? 예, 저도 지난 토요일에 한 방송국 생방송 끝나고서는 그 앞에 동사무소, 요즘 예. 주민센터죠. 예, 예. 주민센터가 이제 사전 투표소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 거기서 봉투에 했는데, 넣어야 되는데. 예,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저도 저 지역이 아니어서 관외 투표를 했는데 어쨌든 거기 참 많은 이번에 참관인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셨더라고요. 그것도 좀 특이했고 좀 열기가 느껴졌달까. 그리고 우리도 지금 방송 들어오자마자 여쭤보셨는데 요즘에 누구 만나면은 사전 투표했냐가 밥 드셨어요 여쭤보는 맞아요. 것처럼 거의 기침하셨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쨌든 투표율을 조금 더 높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근데 31.28% 네. 뭐 높다면 높고 그런 수치인데 서로 여야가 해석이 달라요. 그렇죠. 왜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올까요? 우선 총선 사전 투표율로는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31점 정확히는 28인데 뭐 반올림하면 31.3%다. 민주당에서는 31.3%를 예측했다. 근데 그 예측이 너무 적중한 것이 아니냐. 그럼 어떻게 그 31점 거의 반올림에서 3%라는 숫자를 적중했느냐. 이제 그런 거 가지고도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김민성 후보는 이제 상황실장이잖아요. 상황실장.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민주당은 1번이고 더불어민주연합은 3번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 1번, 3번을 조합하다 보니까 31.3%를 예측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막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도 31%를 예측했는데 하늘을 보고 예측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총선 사전투표 열기가 높다 보니까 지난 총선은 26% 좀 넘었는데 그거보다는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또 본투표가 얼마큼 수치가 올라갈지에 대한 그런 예측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사전투표율 가지고 여야가 어디가 유리하다 우세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신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전 투표율이 올라가는 거는 우리 하나의 좀 선거 트렌드랄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 사전 투표가 편리하다 그리고 뭐 혹시라도 선거일 당일에 투표를 참여를 할 수 없을 수 있으니까 미리 한다라는 생각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31%라는 게 이제 총선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지난 우리 2년 전에 있었던 20대 대선에 비하면 좀 낮거든요. 20대 대선 때는 36%, 그렇죠. 36.93%였는데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물론 대선이 총선보다 항상 전체적인 총투표율도 더 높게 나오고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만 사전 투표율이 올라가는 트렌드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막 많이 높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국민의힘 계열 보수 정당에서는 뭐 부정선거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사전 투표를 조금 꺼리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하루 싸우는 사람이 3일 싸우는 사람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하면서 굉장히 독려를 하고 본인 스스로 그리고 254개 지역구의 모든 후보가 사전투표 첫날 투표에 참여하겠다 이런 것들을 밝혔었기 때문에 보수 정당의 지지층에서도 이번엔 사전투표를 하신 비율이 조금 더 과거보다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번에 이제 유명인들 사전 투표했고 인증샷 남겼고 그런데 어떤 게 좀 기억이 남으세요?
저는 뭐 유명인들의 인증샷에 대해서는 제가 또 누구 얘기하면은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또 해석이 되고 그런 거 있는데 사전 투표 과정에서 저는 조금 네거티브한 부분이기는 한데 양문석 후보가 사전 투표장에 나갔던 거 김준혁 후보 그 두 명이 다 사전 투표 첫날에 투표를 했더라고요. 물론 본인들이 사퇴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당에서도 개인의 문제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첫날에 이분들이 사전투표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판세에는 저는 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분들이 사퇴를 하지 않는다 해도 마지막까지 좀 사죄하는 모습, 죄송하다는 얘기 계속 좀 반복하다가 본 투표일에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상대방입니다만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두 명의 후보가 첫날에 가갖고 사전투표하는 걸 보면서 여기에 대해 좀 민주당이 좀 답답한 마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강 변호사님께서 이제 선거에 악영향을 우려하셨는데 사전투표에서 저는 선거에 가장 악영향을 미친 사전투표 사례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부산 강서구 명지 일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사전투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산 강서구 명지동은요, 그 지역 특산물이 대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명지초등학교에는 학교 교표라고 하는데 로고라고 편하게 쉽게 이해하신다면은 그 학교 로고에 대파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중앙선관위에서는 대파를 들고 사전투표 투표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학교의 본래 로고가 대파예요? 맞습니다. 그 로고 안에 그 그림이 대파가 이렇게 양쪽에 있을 정도로 대파가 지역 특산물이고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대통령이 부산 명지동까지 가셔서 대파 논란을 더 키우시는지, 이거는 지금 사실 그것 때문에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 후보죠. 조국 대표가 사실 이 같은 장소에 가서 명지 일동에 가서 대파를 가슴에 품고 나는 사전투표를 하겠다. 원래 있던 일정을 변경까지 해서 대통령이 사전투표한 거기에 가서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자, 거기까지 말씀하세요. 제가 관련되는 거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투표 과정 이제 선관위가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데 정치적 목적 없는 대파는 반입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뭐 장바구니 대파 이런 건 가능하다라고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파에 대한 논란은 대통령님이 계속 더 키우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선거의 악영향은, 가장 큰 악영향은 대파에 대한 대통령의 사전투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관위가 투표장에 대파 들고 들어가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내렸잖아요. 자, 그런 와중에 국민의힘은 그러면 일제 샴푸 법카 위조 표창장 들고 투표장 가도 되냐고 또 반문을 했어요. 이런 그 공방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선관위에서 대파를 투표장 안으로 이제 반입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했었던 부분은 그 언론 보도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처음에 질의를 올린 이 시민께서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대파를 가지고 가도 되나요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 자체에 이제 항의의 표시라는 것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른 대부분의 언론사에서는 그냥 대파 들고 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워딩은 사실 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명지동, 부산 명지동 쪽이 만약에 대파가 정말로 특산물이라면 대통령이 이번에 부산에서 그 대파의 특산물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한 것이 더욱더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반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한 것은 이제 부산 신항 7부대 개장식에 참석을 하러 간 김에 이제 투표를 한 것이었고, 부산에서 투표를 한 게 또 처음도 아니에요. 사실 대선 후보 시절에도 그때 부산에서 이제 다른 지역 사전투표장이긴 했습니다만 부산에서 이미 사전투표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파 논란이 어쨌든 간에 일파만파로 커지다 보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법카 뭐 표창장, 위조 표창장은 되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많아요. 조그만 외국 회사 파우치 DX100 그 100을 들고 가는 건 괜찮냐, 그런 것도 정치적 항의 표시라면 그 100은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또 대통령이 이번에 사전투표 할 때 이례적으로 영부인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사진에 이제 노출됨으로 인해서 대통령 부인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100일 넘게 지금 언론에 노출되고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냐, 그런 이야기도 계속 이슈가 될 만큼 대파 자체가 사실은 뭐
대파 가격 자체가 이슈가 아니라 대통령의 그 워딩인 거죠. 한 단에 875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시장을 많이 봐봐서 아는데 이 가격은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대파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들의 마음이 이 가격으로 과연 농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해프닝성에 약간 공방이 또 있었던 게 이재명 대표가 삼겹살 먹었다고 SNS에 올렸어요. 네. 그랬더니 한동훈 위원장은 사진에 쇠고기 있는데 무슨 삼겹살이냐. 입만 열면 거짓말이냐 이렇게 했어요. 선거 막바지에 신경들이 많이 곤두서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사실 이런 모습들은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그렇게 앞뒤가 안 맞게 그 SNS에 올린 것도 있지만 그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예민하게까지 반응할 부분 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 한동훈 비대위원 체제가 들어오고서는 그동안에 국민들께서 특히 중도층에서 많이 이제 국민의힘을 쳐다봐 주셨던 것이 조금 다른 모습 보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라든지 뭐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막말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오고 나서는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일반 국민들이 쓰는 본인의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크게 막말 같은 것도 없었고 이랬던 부분들을 많이 좀 높게 평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거의 원톱 체제로 이 선거 기간을 이끌고 가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 것이고 좀 그렇지 않을까? 옛날 같으면 이게 이제 대변인이 할 얘기를 네. 대변인이 하거나 이건 다른 뭐 공동 선대위원장이 하거나 이럴 얘기를 대부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여야 대표들 입이 많이 거칩니다. 제가 표현은 다 안 쓸게요. 근데 뭐 민주당 정치를 얘기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 X처럼 정치한다. 네. 뭐 이런 것들 얘기도 있고 또 뭐 이재명 대표는 그 여성인 후보에게 나베다 뭐 이러면서 약간 그런 표현도 있고 해서 이게 상당히 좀 거칠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 삼겹살 논란에 대해서 이거를 선거 막판에 논란으로 삼을지에 대한 의문이고 일단 확인된 건 아니에요. 사진을 확인해 보니 그렇다라는 추측인데 이거를 가지고 확신에 차서 이렇게 비판을 할 것인가? 이 비판이 과연 표심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게 확인된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확인된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사진을 봤더니 이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아직도 검사 시절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보니까 이거는 맞다라고 하면은 그 이야기가 바로 과연 여당의 대표의 입에서 바로 이렇게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에 표심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들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조국 대표를 향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당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과연 이것이 이제 보수를 대표하는 품격 있는 연설의 일환으로 나오는 말인지 그게 의문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그 결집을 오히려 떨어뜨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관련된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이번 총선에서 이제 특이한 점 가운데 하나가 연관된 얘기입니다. 여야 모두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어요. 야당은 정권 심판, 여당은 2조 심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과열되는 요인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지금 민주당 측에서 정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말 180석이라는 너무나 큰 이제 거대 당시는 여당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의 실패 여기에 대해 국민들께서 저는 심판을 해주셨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2년 정도가 지금 지났는데요. 저는 계속적으로 민주당에서 지금 정권 심판을 얘기하는 건 본인들이 지난 2년 동안 정권 심판 제대로 못했다라고 말하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례를 들어보면은 과거에 이제 이태원 참사가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이제 의결을 해버렸던 것이죠. 근데 그때도 많은 법조인들이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인용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거대 야당으로서 이것을 혼자서 단독으로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뭐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요.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직무정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작년에 엄청나게 큰 홍수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홍수 그 수해를 당하는 동안에 행안부 장관이 없었던 부분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들께 제대로 사과를 했나요? 저는 그런 부분들 정권에 대해서 계속 발목 잡고 있는 부분들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본인들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양국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이런 것들 본인들이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180석 가지고 정권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스스로의 판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윤석열 정권 들어오니까 이것들을 계속 의결을 시키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상으로는 제2요구를 할 수 있다지 거부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거부권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면서 대통령에게 불통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본인들은 문재인 정권 때 180석 가지고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무언가를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 발목을 잡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불통의 이미지를 씌우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국민의힘에서 2조 심판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대 야당으로서 지금까지 우리 정권에 힘을 주지 못했다. 협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정권 심판론이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시는데 이태원 참사 얘기도 해주셨어요. 근데 이태원 참사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수사가 됐느냐. 납득할 만큼 수사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식이 전혀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조그마한 일이라고 했고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지금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이종섭 전 호주 대사는 피의자 신분인데 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물론 지금 돌아와서 사직까지 했습니다만 관계된 국방부 차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천안 갑으로 공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은 경북 영주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이고요.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사건에 대해서도 이것도 양평고속도로에서 의문이 많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가 안 됐고요. 그리고 또 그 외국회사 조그만 그 파우치 그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그 외국회사 조그만 파우치도 이것에 대해서도 이게 명명백백 밝혀졌습니까? 밝혀지지 않았고 오로지 대통령 부부가 박절하지 못해서 그것을 수수했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궁금하고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뭔지 수사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또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이거 수사가 왜 안 되고 있느냐. 왜 검찰에서는 이거를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소환시켜서 조사를 못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의혹은 너무나 차고 넘치는데 왜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민주당이 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서 오죽하면은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 두 문자를 따서 이채 양명주 이런 이채 양명주를 잊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물가에 대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파에 대한 가격도 대통령이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민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조차도 심판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은 문재인 정부 때도 이미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나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단 한 번도 소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소환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도 수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소환되지 않았다. 네. 자, 의정 갈등 속에 대통령이 전공의 단체 대표와 만났습니다. 전공의 단체 대표는 SNS에 좀 부정적인 얘기를 남겼고 그 다음 날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아주 그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총선 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일단 의사단체에서 대통령과 박단 비대위원장의 만남이 유의미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대화의 물꼬는 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의료계에서는 지금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만났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사협회라든지 그리고 교수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들이 하나의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총선이 당장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총선 이후에 본인들이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지금 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국민들께서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대화를 위한 물꼬는 트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의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담화에 있어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이게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확고하게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0명이란 정원에 대해서도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안을 가져온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정확한 워딩이 그렇게 있었거든요. 왜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그 말이 오히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총선 전에 이러한 뭐 숫자라든지 전공의들의 뭐 파업 사태가 끝났다면 국민의힘에선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총선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것은 그동안은 우리 27년 동안 단 한 명의 의사도 증언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지난 2020년에도 문재인 정권에서 여기에 대해 진행을 하려다가 결국에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었던 부분. 물론 문재인 정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정책이고 여기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에서 뚝심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께서 이번 투표에서 화답을 해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출구 없는 의료 대란이다라고 하면서 병원 그리고 또 의사들 그리고 환자들 모두 다 지금 완전 사면 초과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4월 3일이면 제주 4.3 사건이 있었던 그 추념식에는 불참하시면서 하루 종일 전공의들을 기다렸다. 모든 일정을 비우고 하루 종일 전공의들과 만남을 위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데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굳이 4.3 추념식엔 참석하지 않으면서 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기다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결국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을 만났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떤 전망이 좀 좋게 예상된다라고 하신 것과는 반대로 박단 비대위원장은 곧바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총평을 남겨서 상황 개선의 여지를 일축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박단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대표라고는 하지만 전공의들은 지금 많은 전공의들이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예요. 네. 지금 전공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느냐. 많은 사직 전공의들은 오히려 집에 있는데 왜 박단 비대위원장이 전공의 대표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사직 전공의 중에 류오카다 씨, 이 류오카다 씨는 천공에게 공개 만남을 제안하게 됐어요. 천공이 의료계 이 증원 숫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있으니 그럼 나랑 공개 만남을 하자. 그랬더니 또 천공이라는 그 사람은 공개적으로 만나는 건 나를 망신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어요. 오죽하면은 대통령과의 소통 자체는 이것은 아무런 의료계의 미래가 없다라는 한 문장으로 일축되는 것이 아닌가. 전혀 어떤 방향성이라는 것이 이런 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왜 이렇게 의료계 지금 대란을 일으켜서 모든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의료계와 조속한 대화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민주당 김준혁 후보 막말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가장 큰 논란이 이제 이대생 성상납 발언.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후에 보니까 다부동 전투 우리가 낙동강 전선은 이제 사수한 전투인데 사실상 패전이다 해가지고 이제 예벽 단체들이 사퇴 촉구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총선에 영향 미칠까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한 번의 사과 권고가 있었고 그 이후에 김준혁 후보가 저는 사과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어떠한 의견을 제시를 한 적은 있었죠. 근데 바로 그 다음 날에 또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우 변호사가 한 방송에 나와서 김준혁 후보가 뭘 잘못한 것이냐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일이 더 커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에서 또 조상우 변호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동안의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2030 여성들 같은 경우에 민주당을 많이 지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2022년에 그 민주당이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할 때도 당시에 엠벙방 사건을
그 쫓던 박지원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모셔오는 것처럼 2030 여성들이 굉장히 어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 있어서 이러한 막말 논란은 결국에는 2030 여성들의 표심에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무당층이 2030이 아무래도 많아요. 그 네. 부분에 있어서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굉장히 악재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다른 말씀보다도 이 당시에 뭐 역사학자로서 인용했던 그 논문의 일부를, 사실 논문은 아무도 찾아보지 않고 그냥 그 발언이 막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 전쟁과 여성 성의 동원이라는 논문이고요. 이 저자가 이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한란, 모윤숙과 이명신의 경우에 나타난 것처럼 이른바 여성 지도자들은 이승만의 직접적인 지시와 개입, 국가기구의 강력한 지원 아래 미군 위안 사업을 전개했다라고 하면서 위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 있는, 논문에 근거가 있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 근거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 없이 그 자체가 발언이 문제라는 식으로만 논란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좀 기자들도 좀 게으르지 않나. 이 역사적인 어떤 이 논문에 근거를 한다면은 이 자체 워딩이 어떻게 근거가 됐고, 왜 이런 말이 나왔고, 왜 위안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왜 거기서 김한란, 모윤숙 이런 여성 지도자들이 언급이 됐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논문에 대한 검수를 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김준혁 후보가 김한란 박사가 이대생들을 미군정에 성산납을 했다라는 말이 지금 사실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성상납까지는 이제 그게 연결이 되냐, 그게 논란이겠죠. 자,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본격 토론 강전혜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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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8일 전종철의